책안들입니다. 이번에 들려드릴 작품은 윤대영님의 탱자입니다. 편안한 시간 되세요. 탱자, 윤대영. 올봄에 통영에서 제주로 오는 배 안에서 마주친 어떤 늙은 중이 사람은 가끔 정화되지 않으면 나이를 먹을 수 없으리라 내게 말하였다. 그래서 굳이 갈 곳이 없음에도 바다를 건너게 되었다고 말이다. 그때 나는 진해에 가서 벚꽃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정화가 무엇이냐고 묻자 그는 내 손에 들려있는 빨갛게 타들어가는 담뱃불과 옆에 놓인 빈 소주병을 가리켰다. 그러고 나서 덧붙이기를 죽음에 들기 전에도 아마 다시 이러리라 멋쩍게 웃으면서 말하는 것이었다. 얼른 기억할지 모르겠구나. 너를 마지막으로 본 게 할아버지 장례식 때였으니 헤아리기도 힘든 게 그새 30년이 되었구나. 당시 너는 검은 교복 차림의 까까머리 중학생이었다. 다 클 때까지도 너를 무릎에서 떼어놓지 않던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도 너는 눈물조차 보이지 않더구나. 성난 염소 같은 얼굴로 사랑채 마루에 앉아 국밥 그릇만 계속 비워대고 있었어. 그게 마지막으로 본 너의 모습이다. 그런 너도 이제 40을 훌쩍 넘겼으니 세월이란 얼굴에 고약을 덕지덕지 붙인 심술 맞은 노인네 같구나. 갑작스런 연락에 놀랐으리라 짐작한다만 행여 모른 척 말고 끝까지 읽어주기 바란다. 달포전 할아버지 기일에 맞춰 뿔뿔이 흩어져 살던 자식들이 옛집에 모였다. 10년이고 20년이고 발을 들여놓지 않다가 불현듯 형제자매들 얼굴이 그리워 나도 버스를 타고 꼬박 하루나 걸려 본가에 둘러보았단다. 강릉에 사는 막내 삼촌만 빼고는 다 모였더구나. 거기서 내 아버지를 통해 마침 너의 소식을 듣게 되었다. 사정은 그리 된 것이고 줄여져나마 너 사는 곳에 한번 다녀가고 싶구나. 염려 끼칠까 이래저래 망설이다 다 잡고 이렇게 쓴다. 이참에 부탁 한 가지만 하마. 얼굴은 오갈 때 한 번씩만 서로 보면 될 터이니 시간을 내어 방을 하나 얻어주었으면 한다. 보름이나 달포쯤 머물까 싶지만 그래도 요즘 유행하는 여간이란 데는 아녀자가 혼자 들기에 무색하니 허름하고 불편해도 민가면 더없이 좋을 듯 하구나. 내주 수요일에 통영에서 배를 타고 건너갈까 한다. 그 전에 경주에 들러 혼자 소풍도 좀 하고 생전 듣기만 하던 불국사도 구경할 작정이다. 배를 타는 것도 제주도에 가는 것도 다 처음이거니와 늙은 마음에 이 또한 마지막이 되리라 주책 없이 속단한다. 이 편지 받고 여간 귀찮지 않을 줄 안다. 그렇더라도 자리를 비워 피하지는 않았으면 한다. 엊그제만 해도 충무로 알았는데 전화로 알아보니 언제 또 이름이 통영으로 변했더구나. 거기서 배탈 무렵 재차 연락하마. 너의 내자도 공연히 신경 쓰지 않도록 미리 단속해 두거라. 그리고 이 고모가 다녀갈 거란 얘기는 집안 사람들에게는 하지 말았으면 싶구나. 늙어서까지 괜히 타박하는 소리 듣고 싶지 않아서 그런다. 서울에서 큰 고모 더디 쓰고 속기 붙인다. 조부가 내려준 큰 고모의 이름은 경자이다. 해방되기 몇 해 전에 태어났으므로 다만 일본식으로 아무 뜻도 없이 갖다 붙인 이름일 것이다. 한글로 궁색하게 풀면 서울 여자인데 여기에 도대체 무슨 뜻이 있겠는가. 그럼에도 사람은 저마다 이름 따라가는 게 있으니 그래서 서울에 사나 싶은 생각이 드는 정도다. 하지만 편지를 받기 전까지만 해도 나는 고모가 서울에 산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지난 30년간 부모를 포함해 누구도 내게 고모에 관해 얘기해준 사람이 없었던 것이다. 조부가 세상을 뜬 것은 1975년 여름의 일이었다. 당시 나는 중학교 2학년이었고 고모는 35살로 오래전에 출가한 몸이었다. 충남 보령의 진죽이란 곳에 산다고만 얼핏 들었다. 새우젓으로 유명한 광천과 가깝고 해수욕장이 있는 대천과도 그리 멀지 않았다. 장항성 기차가 지나가는 작은 시골 마을이었다. 고모부 되는 사람은 간이역의 말단 역부라고 했다. 그날 고모는 아들을 하나 데려왔는데 이제 7살이었다. 웬일인지 고모부는 오지 않았다. 그렇지만 아무도 사정을 묻는 이가 없었다.
부엌에 들어가 내가 대신 묻자 고모는 쓸쓸히 웃으며 젖은 손으로 내 머리를 서툴게 쓰다듬었다. 깨알처럼 작은 얼굴에 타고난 박색에다 마르고 키까지 작아 고모는 어려서부터 사람 대접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그런데다 학교에 들어가기 전부터 문밖 출입을 즐겨 밤늦게까지 식구들이 불을 켜들고 찾아다니는 일이 잦았다. 그것은 한편 관심을 끌기 위한 반항의 몸짓이었으나 그러므로 해서 더욱 골칫거리로 낙인 찍혔고 아래로 형제 자매가 줄줄이 태어날 무렵에는 아예 부모의 눈에서도 밀려났다. 조부가 시골 면장이었으므로 다소 조신할 필요가 있었을 텐데 고모는 점점 상관하지 않았다. 사내 애들과 어울려 참외서리에 사과서리에 남의 집 닭까지 훔쳐 잡아먹었다. 속내를 알지 못하면서 다들 애초에 태어나지 말아서야 할 계집이라고 혀를 찼다. 그래도 가르치기는 해야겠기에 중학교에 보냈으나 졸업도 하기 전에 절름발이 선생님과 눈이 맞아 야반도주하고 말았다. 그로부터 몇 달 후에 누더기 차림으로 돌아와서는 28에 출가할 때까지 무려 12년의 세월을 제 집에서 하녀와 다름없는 삶을 살았다. 비록 쫓아내지는 않았으나 부모 형제 그 누구도 고모를 자주 살펴보거나 돌아보지 않았다. 또한 집안에 사소한 불행이 생겨 누군가 대신 비난받아야 할 사람이 필요한 때면 다들 고모부터 찾았다. 28에 출가시킬 때도 고작 해야 집안의 해묵은 골칫거리를 치우는 분위기였다. 10년 이상을 집안에 가둬두고 묵힌 것도 단지 절름발이 선생가의 소문을 지우기 위함이었다. 모두 시시하며 고향에서 되도록 멀리 떨어진 뒤늦게 소문을 듣더라도 이쪽에 문제를 삼지 않을 집안을 골라 새벽녘에 소리 없이 출가시켰다. 이후 집안 대소사가 생겨도 돌아오지 말 것을 엄히 당부했다. 내가 8살 때였고 그때까지 나는 고모를 옆에서 지켜보며 자랐다. 고모라는 것은 물론 알고 있었으나 그녀는 늘 얼굴에 검댕이 묻어있는 부엌대기에 지나지 않았다. 시집을 갔다는 것도 며칠 뒤에 어른들이 마루에서 주고받는 말을 듣고 알게 되었다. 그렇게 다시 보지 못하다가 조부의 장례식 때 마주친 것이었다. 그 후에도 나는 고모의 소식을 들을 기회가 전혀 없었다. 나이가 든 다음부터는 나 역시 집안에 발을 들여놓는 일이 점점 줄어든 탓이기도 했다. 편지는 검은줄이 칸칸이 쳐진 종이에 책받침을 하고 연필로 쓴 것이었다. 솔직히 대뜸 반가운 생각은 들지 않았다. 끼니마다 밥을 함께 먹는 식구라면 모를까. 가족도 각자 가지를 뻗어 남이 되어가는 가정이 결국 사람살이의 이치요 본질이다. 일단 집을 떠나면 명절 때를 제외하고는 서로 만나기 힘든 까닭도 여기에 있다. 따지고 보면 가족만큼 부담스러운 관계도 없으리라. 부모 자식 간도 역시 자주 부딪히다 보면 갈등이 생기게 마련이다. 하물며 대면한 지 무려 30년이나 된 고모가 느닷없이 편지를 보내와 이 먼 곳까지 찾아오겠다는데 부담이 되지 않을 리 없었다. 쉽게 보름이나 한 달이라고 했지만 맞는 쪽에서 보면 매우 긴 시간이었다. 평소 가까이 지내던 이가 찾아와도 처음 하루 이틀이지 사흘만 지나면 곧 지치곤 한다. 그렇긴 해도 살다 보면 역시 피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게 있다.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을 정리하고 나니 노인네 혼자 왜 배를 타고 건너오나 싶어 한편 염려가 되기도 했다. 올 봄에도 경험한 일이지만 바다의 너울이 조금만 심해도 4시간 가까운 뱃길은 여간 고역스러운 게 아니다. 일단 아내한테 고모 얘기를 전하고 나는 집에서 가까운 펜션부터 알아보았다. 그러나 숙박료가 턱없이 비쌌다. 성수기인 까닭에 어느 곳이나 하루 10만 원 이상을 받았는데 형편을 떠나 노인 혼자 감당하기에는 벅찬 금액이었다. 더군다나 겉모양과 시설만 조금 다르지 여간과 다를 것도 없었다. 분양이 안 된 빌라 형태의 연립주택을 찾아보았으나 보름, 한 달은 새를 놓지 않았다. 민가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노인네 혼자라는 말에 다들 꺼리는 눈치이기도 했다. 하는 수 없이 바닷가 민박을 하나 보아두긴 했는데 허구한 날 바다만 내려다보고 있을 고모의 모습을 상상하니 그것도 마음에 걸렸다. 아내는 그냥 집에 묵도록 하시는 게 좋지 않겠냐고
조심스레 얘기했다. 부모가 알면 무슨 소리를 듣겠냐는 것이었다. 고모가 도착한 것은 7월 21일 수요일로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몹시도 무덥던 날이었다. 통영에서 오는 배는 성산포로 입항하므로 애월에서 1시간 넘게 차를 몰고 부두에 도착해 냉면을 먹고 기다리고 있었다. 오후 2시가 되자 하얀 여객선이 북쪽 먼바다에 나타났고 약 30분 후에 관광객을 가득 태운 만다린호가 부두로 들어왔다. 입항이 완료되고 이어 관광객들이 철제 계단을 통해 차례차례 쏟아져 내려왔는데 아무리 살펴봐도 고모의 모습은 눈에 띄지 않았다. 아침에 출발 전화까지 받은 터여서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슬쩍 불안한 생각이 들었다. 관광객들이 대합실을 통해 모두 빠져나간 뒤 승객 명단을 확인할 요량으로 선착장 사무실로 발걸음을 옮기려는데 때마침 조그만 할머니를 양쪽에서 부축한 승무원 2명이 계단 모서리에 나타났다. 흰 무명 조거리에 검은 통치마 차림이어서 금방 눈에 띄었다. 나는 서둘러 배에 걸쳐진 계단 아래로 다가가 고모를 맞았다. 얼굴이 식은땀으로 푹 젖어 있었다. 멀미가 심해 약을 드셨으나 그것까지 토하고 나서 탈진한 상태라고 승무원이 어서 병원으로 모셔가라고 했다. 인사를 할 겨를도 없이 나는 고모를 등에 업고 선착장을 빠져나와 성산 읍내에 있는 의원부터 찾았다. 손등에 닝거 바늘을 2개나 꽂고 고모는 3시간 동안 깊은 잠을 잤다. 나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사정을 알리고 30분 간격으로 입원실에 들어가 고모의 잠든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당연한 일이겠으나 내가 마지막으로 본 35살 고모의 모습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희미한 얼굴 윤곽만으로 간신히 고모라는 걸 확인할 수 있을 따름이었다. 기다리다 지쳐 나는 잠시 의원을 나와 버스 정류장 앞에 놓인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자판기 커피를 빼먹고 담배를 서너 대 피웠다. 그리고 다시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먼저 저녁을 먹으라고 했다. 바다에 멀리 그늘이 들이오는 것을 보고 나는 걸음을 재촉해 의원으로 돌아갔다. 고모는 말끔히 씻고 환자 대기실 소파에 앉아 간호사와 두런두런 얘기를 나누고 있었다. 내가 들어서자 고모는 민망한 표정으로 손부터 움켜잡았다. 만나서부터 면목이 없구나. 경주에 들렀다 오시는 길이라면 가까운 포항에 공항이 있는데 왜 어렵게 배를 타셨어요? 어쨌든 도착은 했으니 된 것 아니냐. 그보다 아침에 먹은 걸 죄 토했더니 속이 되게 허하구나. 어디 가서 밥부터 먹자. 밥까지 가방을 들고 따라 나온 간호사에게 고모는 10,000원짜리 한 장을 꺼내주었다. 간호사가 됐다고 한사코 거절했으나 고모는 억지로 손에 쥐어주었다. 저녁 어둠이 금세 짙어지며 바다의 오징어잡이, 갈치잡이 배들이 일제히 불을 켰다. 일출봉 아래 식당으로 들어가 된장이 들어간 해물 뚝배기를 시켰으나 고모는 비린내가 난다며 이맛살을 찌푸렸다. 만경봉호를 타고 온 할머니인 줄 알고 밥을 먹던 사람들이 자꾸만 이쪽을 흘끗거렸다. 옷차림 때문이었다. 식당 유리창에 일출봉의 거대한 그림자가 벽처럼 검게 드리워져 있었으나 고모는 눈치조차 채지 못하고 있었다. 수저를 내려놓으며 고모는 통영에서 배를 탈 때만 해도 멀쩡했다고 뒤늦게 푸념이었다. 그놈의 배가 얼마나 너를 뛰는지 아주 여러 번 기절초풍했다. 나도 겪어보았지만 배멀미처럼 암담한 것도 없다. 버스나 택시처럼 중간에 세울 수도 또 내릴 수도 없지 않은가. 나는 말을 돌려 고모가 집을 떠나온 뒤의 소식부터 물었다. 경주는 어땠어요? 금세 안색을 바꿔 고모가 대받았다. 좋더구나. 일주문까지 걸어 올라가긴 힘들었지만 불국사에 들어가니 나 같은 무지렁이도 저절로 마음이 거룩해지더라. 불국사에 그렇게 가보고 싶었어요? 왜 아니겠냐. 15살 때부터였으니 50년 만에 원을 푼 셈이지. 게다가 맨날 동전에서만 보던 다보탑에다 석가탑까지 보았으니 이제 됐다 싶더라.
이 좁은 땅에서 어떤 사람에게는 경주가 그다지도 먼 곳인 모양이었다. 그런데 어쩌다 제주까지 올 생각을 했을까? 묻지는 못했으나 편지를 받고 나서 마음을 스치고 지나갔던 의혹이 새삼 되살아났다. 다만 내가 여기 있어 관광 삼아 온 것일까? 식당에서 나올 무렵 나는 숙소를 따로 구하지 않았으니 그냥 집에서 편히 머무시다 가시라고 말했다. 못 들은 양 고모는 대꾸가 없더니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야 입을 열었다. 가까이 멀리 수많은 배들이 파시처럼 떠서 밤바다를 환히 밝혀놓고 있었다. 얼마간 바다에 눈을 쥐고 있던 고모가 밤을 일깨우듯 말했다. 그런데 말이다. 비록 조심스러웠으나 그것은 분명 나를 탓하는 소리였다. 바쁜 건 안다만 집을 알아보는 일이 그리 번거로웠냐? 나는 잠자코 있었다. 안다. 서로 도리라는 게 있지. 하지만 평생 집안 사람 눈치만 보며 살아왔는데 여기까지 와서 하필 조카 며느리 눈치를 보며 지내긴 싫구나. 그런 사람 아니에요. 누군들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겠냐. 그러나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면 금방 불편해지는 게 사람 관계다. 게다가 지금은 모르겠다만 이 고모가 기억하기엔 너도 꽤나 까다로운 사람이야. 그게 다 피 때문이겠지. 너도 알다시피 우리 집안 사람들이 다들 조용하긴 하지만 속으론 얼마나 냉정하냐. 어쩌다 모여 앉긴 해도 떠날 땐 소리 없이 하나둘 사라지는 게 꼭 절집 사람들 같지. 그래서인지 몰라도 어느 날부터 나도 옛집에 발을 끊었다. 피가 아닌 뼈만 남은 관계들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명절이나 집안 행사 때 그 뼈들이 총총히 모여드는 모습을 보면 어쩐지 신비롭기까지 하다. 게다가 집안에 내려온 절차나 갈래를 한 번이라도 깨뜨린 자들은 함부로 끼어 앉지도 못한다. 그렇다고 별로 대수로울 것도 없는 집안인데 말이다. 오늘은 어쩔 수 없이 내 집에 하루 머물겠다만 내일 날이 밝는 대로 집을 나가 여관부터 잡아라. 나는 함덕에서 차를 세우고 바닷가로 내려가 어둠 속에서 오줌을 누고 구멍가게 앞에 있는 자판기에서 커피를 2잔 빼왔다. 고모의 뜻대로 하면 아내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것부터 벌써 머리가 지끈거렸다. 물론 보름이나 한 달씩 고모가 집에 머문다면 아내도 힘들어할 게 뻔했다. 그래도 어디까지나 사람 관계에 있어서 도리와 상식을 우선시하는 사람이다. 차 안에 나란히 앉아 커피를 마시며 나는 고모에게 말했다. 고모님 뜻대로 할게요. 그게 나으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 미안하게 됐다만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하겠구나. 그런데 이 커피 왜 이리 독하냐? 그만 남겨도 되겠지? 제주시를 지나 애월에 가까워졌을 때 집 근처에 사는 완도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 사람이라면 고모가 묵을 집을 알아봐 줄 수 있을 듯 했다. 50대 중반의 사내로 제주에 들어와 산 지 20년이 된 사람이었다. 몇 해 전까지는 산림청 소속의 산림벌목원이었는데 어느 날 삼나무의 어깨를 맞아 8개월 동안 병원 생활을 한 다음 재보상을 받고 퇴직했다. 부인은 애월 읍내에서 식당을 하고 있었다. 몸은 회복되었으나 그때 얼마나 놀랐던지 부인은 남편에게 더 이상 아무 일도 못하게 했다. 나와는 방파제에서 낚시를 하다 만나 술까지 마시게 되어 가까워졌다. 사는 집도 서로 가까이 있어 가끔 식구끼리 어울려 밥도 먹고 반찬까지 몇 번 얻어먹었다. 완도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사정 얘기를 했더니 의외로 간단하게 대안을 내놓았다. 애월 상기슭에 바다가 보이기도 하고 안 보이기도 하는 한적한 집이 있다는 것이었다. 봄에 민박집으로 지어놓았는데 아직 영업 허가가 나지 않아 방들이 비어 있다고 했다. 40대 후반의 주인 내외가 2층에 살긴 하지만 서로 신경 쓸 것은 없을 것이며 또한 일반 주택처럼 지어놓아 영업집 냄새도 안 날 거라고 덧붙였다. 이튿날 아침을 먹기도 전에 나는 그가 알려준 집부터 찾아가 보았다. 마침 집주인 내외가 마당에 나와 풀을 뽑고 있었다. 완도 식당 얘기를 하자
주인은 이미 전화를 받았다면서 나더러 어디 사냐고 물었다. 노인 혼자라니 역시 신경이 쓰이는 모양이었다. 근처에 산다고 말했더니 그렇다면 점심때쯤 모셔오라고 했다. 더불어 청하지도 않았는데 방값을 반으로 깎아주었다. 당분간은 손님을 받을 수 없는 상태니 부담스러워 말라고 했다. 다행스럽게도 고모는 그 집을 마음에 들어 했다. 계단을 올라다니기 힘들 거라고 주인은 고모에게 1층을 내주었다. 2층 집인데 옥상에 올라가야 멀리 바다가 보였다. 그러나 집 앞이 밭으로 툭 트여 있어 답답한 느낌은 들지 않았다. 고모가 짐을 풀러 방으로 들어간 사이 완도 사람에게서 전화가 걸려왔고 10분쯤 지나서 그가 오토바이를 타고 왔다. 낚시를 가는 길이라고 했다. 날도 더운데 바람 쐴 겸 조카도 함께 가세. 이 사람도 나를 조카라고 부른다. 얼굴 탄다고 낮 낚시는 집에서 좋아하지 않아요. 사나흘 낚시를 거듭하면 동남아인처럼 얼굴색이 변하고 몸이 마른다. 현상 수백 번 갔다고 아내가 질색을 한다. 근데 고모님은 어디 계신가? 밖이 소란스러웠던지 고모가 창문으로 빠끔히 이쪽을 내다보았다. 집을 소개시켜준 사람이라고 하자 고모는 부랴부랴 밖으로 나와 머리까지 조아려 인사를 했다. 식당에 한번 놀러 오시라는 말을 남기고 완도 사람은 오토바이를 타고 감자밭 사이로 횡하니 사라졌다. 그가 가고 나자 대번에 고모가 한마디 했다. 근데 저 사람 얼굴이 왜 저리 검으냐? 내 눈엔 어째 소도둑처럼 보인다. 나는 농담조로 받아 넘겼다. 맞아요. 전엔 산적이었다고 들었어요. 요즘도 짐승이든 물고기든 산 것은 닥치는 대로 잡아먹어요. 그럴 테지. 방을 얻어준 건 고맙다만 다시 보고 싶지는 않구나. 방도 잡아놨으니 나가서 바람이나 쐬고 오자고 했더니 고모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어제도 하루 공쳤을 텐데 오늘은 들어가 공부하거라. 궁금하면 모레참엔 한번 들르든지. 아직도 어질어질한 게 하루 이틀 좀 쉬어야겠다. 그러면서 뒤늦게 확인을 해왔다. 나 여기 온 거 아버지도 알고 있냐? 편지에 고모가 한 말도 있고 해서 굳이 전화까지 걸어 얘기하지는 않았다. 아버지는 고모의 둘째 오빠로 5살 터울이다. 그래, 잘했다. 나중에라도 혹여 다녀갔다는 말은 안 했으면 한다. 애초에 소리 소문 없이 다녀갈 요량이었으니까. 하루 걸러 시간을 내 민박집으로 가봤더니 고모는 머리에 수건을 쓰고 마당에서 잡초를 뽑고 있었다. 주인 내외는 5일장에 갔다고 했다. 왜 함께 가시지 그랬냐고 묻자 청하지를 않더라는 것이었다. 우리도 5일장에 가볼까요? 했더니 남의 뒤를 따라가기는 싫다고 했다. 고모와 함께 애월해안 도로를 따라 서쪽으로 느리게 차를 몰았다. 날은 여전히 무더웠으나 태풍이 지나간 뒤처럼 하늘이 투명했다. 협재에 내려 사이다를 마시고 고모의 사진을 몇 장 찍었는데 웬일인지 싫다거나 꺼려하지 않았다. 파인더에 비친 고모의 모습에서 나는 문득 피라는 걸 느끼곤 은근히 놀랐다. 혈족이라는 것은 너무 낯이고 오히려 외면하다가 이렇듯 숨어서 볼 때 비로소 가깝게 느껴진다는 걸 그때야 비로소 알았다. 물 빛깔이 정말 옥처럼 맑구나. 성산포 근처의 세와리 바다와 함께 협재바다는 제주에서 빛깔이 가장 고운 곳으로 알려져 있다. 휴가철이었으므로 바다인 해수욕을 하는 사람들로 북적거리고 있었다. 흰 무명 저고리에 검은 통치만 차림의 키 작은 노인네가 손가방을 들고 나타나자 못 본 채 하면서 누구나 돌아서 킬킬거렸다. 그것도 모른 채 고모는 숨을 길게 몰아쉬며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너무 맑아서 대래 남사스러워 보이는구나. 어찌 우리나라 땅 같지가 않아. 겉으로 보기엔 그럴지 몰라도 사람 살이는 어디나 비슷해서 여기 주민들도 고통을 겪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물가는 비싼데 해마다 어획량이 떨어지고 귤 먹는 사람조차 갈수록 줄어들어 밭을 갈아엎고 심지어는 자살하는 사람도 있다. 날씨만 해도 언제나 맑은 것은 아니다. 겨울의 맑은 날이 공휴일처럼 드물다. 하루가 멀다 하고 주의보가 발령돼 밖에 나가 돌아다니기조차 힘들다. 육지에서 온 사람들은 특히 겨울철에 자주 우울증에 걸린다. 여름도 크게 다르지 않아 걸핏하면 태풍이 몰려와 비만 맞고 돌아가는 신혼여행객들이 흔하다. 오죽하면 섬의 동서남북 날씨가 제각각 다르다고 하겠는가. 앞바다에 떠있는 비양도를 바라보며 고모는 오래오래 말이 없었다. 고산에 와서 고모와 나는 해녀의 집에 들어가 늦은 점심을 먹었다. 그새 고모는 눈자위가 충혈돼 있었다. 바닷바람을 쐰 탓인지 기침이 잦아지며 연신 가래덩어리를 내키내 뱉어냈다. 햇빛을 봐서 어지러울 뿐이라고 돌아갈 때는 산길로 가자고 고모는 말했다. 고등어 구이와 갈치국이 나왔으나 고모는 입에 맞지 않는다며 금세 또 수저를 내려놓았다. 어디 된장 구할 데 없냐? 슈퍼에서 파는 들쩍지근한 것 말고 집에서 담근 조선된장 말이다. 그걸 먹어야 가래도 삭고 속이 편한데 여기 온 뒤로는 계속 더부룩하고 토할 것처럼 속이 울렁거리는구나. 노인들은 어딜 가나 먼저 물과 음식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 사람이 늙으면 자기가 태어나고 자란 고장의 음식을 찾게 된다고 한다. 그러니 여기 음식이 입에 맞을 리 없다. 거꾸로 여기 사람들은 외지에 나갔다가도 나이가 들면 자리해와 한치가 먹고 싶어 돌아온다고 한다. 입맛은 결국 기억이고 추억인 것이다. 완도 사람이 읍내에서 식당을 하고 있으니 가는 길에 둘러보죠. 그 집 된장을 얻어 먹어봤는데 입에 잘 맞더라고요. 완도 사람 얘기를 꺼내자 고모는 마뜩지 않은 표정으로 대꾸조차 하지 않았다. 모슬포에 들러 시장을 구경하고 서부 관광도로를 통해 애월로 넘어오니 그새 저녁이었다. 곧작 완도 식당으로 가 된장찌개부터 만들어 달라고 했다. 아침녘에 관탈로 돌돔 낚시를 나간 완도 사람은 아직 바다에서 돌아오지 않고 있었다. 애호박과 풋고추를 숭숭 썰어놓은 된장찌개를 몇 숟가락 떠서 맛을 본 고모는 대뜸 주방에 있는 아주머니를 찾았다. 나와는 물론 잘 알고 지내는 사이였다. 뭐가 또 마땅찮은가 싶었는데 고모는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아주머니 손부터 덥석 잡고 이러는 것이었다. 고향이 어디요? 혹시 충청도 아니요? 고모의 갑작스러운 말에 당황한 눈치더니 아주머니는 슬그머니 표정을 풀고 멋쩍게 웃었다. 맞다고 충청도 당진이라고 그녀는 말했다. 아이고 여기까지 와서 고향 사람을 다 만나네. 내 된장 맛보고 금방 알아냈소. 고모와 나는 당진 사람이 아니었다. 그래도 같은 충청도라고 적이 반가운 모양이었다. 슬쩍 눈시울까지 붉히며 고모와 아주머니는 한참이나 이런저런 얘기를 주고받았다. 그리고 된장까지 한 사발 수북이 얻어가지고 민박집으로 돌아왔다. 식당에서 나올 때 고모는 손가방에서 새파란 열매 2개를 꺼내 아주머니 손에 쥐어주었다. 비록 먹을 건 아니지만 그래도 충청도에서 따온 거니 두고 가오. 고향 그리울 때 가끔 냄새 맡으며 마음 달래오. 있었던 듯 내게도 몇 개 꺼내주었다. 그것은 탱자였다. 그 유난히 가시가 사나운 탱자나무 열매 말이다. 이건 뭐하러 따오셨어요? 지청구라도 들은 듯 소리가 없더니 고모가 입에말로 우물거렸다. 글쎄다. 글쎄라뇨. 글쎄 귤이 어디를 건너면 탱자가 된다는 옛말이 있다면서 마침 그 말이 생각나 몇 개 따왔다. 아까 가방 안을 훔쳐보니 20개 남짓이나 돼 보였다. 아무려나 고모의 말을 듣고 나는 언뜻 놀랐다. 귤하위지. 곧 귤이 회수를 건너면 탱자가 된다는 옛 고사에 나오는 얘기를 하고 있음이었다. 내 부질없는 마음엔 탱자를 갖고 물을 건너면 혹시 귤이 되지 않을까 싶어 들고 왔더니라.
고모에게서 받은 탱자를 나는 무심코 자동차 콘솔 박스 안에 넣어두었다. 민박집에 도착하자 때맞춰 비바람이 드세게 몰아치기 시작했다. 기상청 자동안내 시스템에 전화를 걸어 일기를 확인해 보니 태풍이 몰려오고 있었다. 태풍의 위력을 알고 있기에 오늘은 집으로 가시자 했더니 고모는 숙박료가 아깝다며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태풍은 밤새 온 섬을 집단처럼 헤집어 놓고 아침녘에도 물러갈 기미가 없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외국어 학원으로 출근하는 아내와 함께 아침 일찍 민박집에 가봤더니 고모는 그때껏 자리에 누워 있었다. 밤사이에 낯빛이 장아찌처럼 변해 있었으나 고모는 잠을 못 자 그렇다며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아내의 최근에도 불구하고 고모는 민박집에 그냥 있겠다고 고집을 부렸다. 8시 30분쯤 아내와 차를 함께 돌려보내고 나서 내가 부엌에 들어가 아침밥을 준비하려 하자 고모는 그것도 한사코 말렸다. 그제 보니 머리맡에는 사기 그릇 2개가 놓여 있었다. 그릇 하나에는 비닐에 싼 된장이 담겨 있었고 다른 하나에는 탱자가 수북이 채워져 있었다. 탱자는 톱밥 상자에 보관해 온 것처럼 아직까지 푸릇한 윤기가 남아 있었다. 주인 집에 부탁해 끓인 된장찌개 하나로 고모와 겸상을 해서 아침밥을 먹었다. 아내가 챙겨온 반찬통이 여러 개 있었으나 나중에 먹자며 뚜껑을 열어보지도 않았다. 밥을 먹다 말고 고모는 갑자기 눈시울을 붉혔다. 순식간에 일이어서 나는 왜냐고 물을 엄두조차 나지 않았다. 서먹하니 입을 다물고 있다가 나는 슬그머니 방을 빠져나와 옥상으로 올라갔다. 사납게 뒤채고 있는 바다를 먼 빛으로 내려다보며 담배를 거푸 피운 다음 나는 30분 뒤에나 방으로 들어가 보았다. 그 사이 고모는 상을 치우고 옷을 챙겨 입고 있었다. 이런 날에 차도 없이 어딜 가시려느냐고 묻자 고모는 택시를 대절해 고산에 다시 가자고 했다. 어제는 별말이 없더니 고산 앞바다의 차기도가 자꾸 눈에 어른거린다며 거기 가서 내게 회를 한 접시 사주고 싶다며 재촉했다. 걱정스러운 마음에 태풍이 지나가면 그때 가자고 말려도 고모는 또 막무가내였다. 내게 기니 할 얘기가 있다는 것이었다. 그 말에 어쩔 수 없이 읍내에 있는 택시회사에 전화를 걸어 요금을 정하고 민박집으로 와달라고 했다. 언제 태풍이 물러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종일 방에 갇혀 지내느니 그게 나으리라 싶기도 했다. 중산간 도로로 빠져나와 중간의 길을 바꿔 곧바로 고산으로 내려갔다. 그야말로 대야로 퍼붓듯 비가 차창에 쏟아져 내렸다. 와이퍼로는 시정거리를 확보할 수 없을 지경이었다. 시속 20km로 폭우를 뚫고 고산에 도착한 것은 11시가 다 돼서였다. 아무리 관광철이라지만 기상악화로 횟집은 대부분 문을 닫은 상태였다. 바로 어제 점심을 먹은 해녀의 집으로 갔더니 종업원은 문간방에 누워 이른 낮잠에 빠져 있었다. 이런 날 웬 손님인가 싶어 그녀도 놀라는 기색이었다. 어제 왔던 손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나서야 종업원은 서둘러 자리를 치우고 차기도가 내다보이는 창가에 상을 차려주었다. 그러나 배로 10분 거리에 있는 차기도조차 비바람에 윤곽이 흐릿했다. 참돔 한 마리를 해로 떠서 상에 올려놓고 머리와 뼈는 자리가 끝날 때까지 공국처럼 오래 끓여 내오라고 일러두었다. 한라산 소주를 시켜 한 순배가 돌고 이어 급히 2순배가 돌자 고모는 가방에서 담배까지 꺼내 불을 붙였다. 밑도 끝도 없이 고모의 얘기는 그렇게 시작됐다. 내가 살아온 얘기는 여태껏 아무도 듣지 못했다. 그러니 너도 처음 듣는 얘기겠지. 한평생 가슴에 잘 묻어뒀는데 어째 여기 오니 사진첩 넘기듯 옛날 일이 선명하게 되살아나는지 모르겠구나. 입이 말라 다시 소주를 들이켜고 나도 담배에 불을 붙였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꼭 한 해 뒤였단다. 양력 8월 중순께였을 거다. 어느 날 애 아버지 손에 장이 생기더구나.
처음엔 몸에 열이 좀 심하고 가렵다고 하더니 이내 손톱마다 진물이 흘러내려 고약한 냄새를 풍겼지. 피부병인 줄 알고 광천 읍내에서 약을 사와 열흘을 먹었지만 소용이 없더구나. 병원에 가자고 하니 겁이 많은 사람이라 한사코 싫다더라. 그래서 어디서 좋다는 얘기를 듣고 찔레꽃 뿌리를 삶아 그 물에 담가보기도 하고 그것도 듣지 않아 양잿물을 써보기도 했단다. 그땐 손이 문제가 아니고 사타구니와 눈썹 주위에 커다란 하얀 반점들이 번지고 있었어. 누가 도장병이라고 해서 이번엔 마늘을 갈아 문대고 수은을 태운 가루를 고약에게서 발라보기도 했다. 그래도 점점 살이 썩어 들어가더라. 붕대로 칭칭 감은 손에선 검붉은 고름이 배어나와 자다 일어나서도 몇 번씩 갈아댔지. 그래도 문을 닫고 쉬쉬 숨기며 병원에 가지 않겠다고 버티는데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급기야는 나까지 몸에 얼룩무늬 반점이 생기더구나. 그제야 부랴부랴 담요를 쓰고 홍성에 있는 병원에 찾아갔는데 의사가 기겁을 하고 돌아앉더라. 듣고 있는 나마저 여기저기 몸이 가렵고 소름이 끼쳤다. 그쯤만 들어도 무슨 병인지 짐작이 갔다. 요즘은 그걸 한센병이라고 하고 옛날엔 나병, 곧 문둥병이라고 불렀다. 근래 와서는 의학이 발달해 피부병 이상으로 보지 않고 초기에 발견하면 완치도 가능하다고 들었다. 하지만 당시만 해도 그것은 말 그대로 천형이었다. 당장 격리를 시켜 충북 음성에 있는 나한자촌으로 보내라고 하더라. 그게 당연한 조치였지만 애아버지는 굳고 의사의 말을 듣지 않았어. 아직도 그 징그러운 약 이름들을 다 외고 있다. 프로민, 시바, 다이아존, DDS, 리팜피신, 람프렌. 알고 보니 고작해야 살균제인데 그걸 끼니마다 한 주먹씩 먹는 꼴을 보고 있자니 내가 다 죽고 싶더구나. 약을 먹고 나면 매번 속이 쓰리다고 밥에 미원을 비벼 그걸 또 콜라에 말아먹는데 어찌나 비위가 상하는지 그때마다 부엌에 들어가 내가 대신 다 토해냈다. 행인지 불행인지 나는 약을 먹고 곧 그만해졌는데 병원에 늦게 찾아간 탓에 애아버지는 별 차도가 없었다. 오른손 하나는 다 쓴 수세미처럼 뭉개져 손가락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고 눈썹도 재 빠져나가 방에서도 털모자를 쓰고 종일 이불 속에 숨어 지냈다. 그래도 그 지독한 약들이 더디게 효험이 있었던지 초겨울이 되자 용케 병세가 멎더구나. 하지만 그런 꼴로는 누가 봐도 더 이상 사람 노릇을 할 수 없었지. 빗속에 차기도가 잠시 나타났다 다시금 지워졌다. 아무튼 먹고는 살아야겠기에 낮에는 새우젓 공장에 또 밤에는 통조림 공장에 번갈아 다니며 내가 벌어먹여 살렸다. 너도 아는가 모르겠다만 여자가 밖에 나가 돈을 벌어오면 못난 사내들이 곧잘 하는 짓이 있지. 괜한 트집을 잡아 마누라 두들겨 패는 일 말이다. 새벽에 파김치가 되어 들어오면 이틀이 멀다 하고 그 수세미 같은 손으로 패대는데 왜 그리 아프더냐? 그때마다 건넌방에서 아이는 울어대고 맞아서 아픈 것보다 그 소리에 더 가슴이 찢어지더구나. 나는 고모의 빈잔에 술을 따랐다. 회는 아까 내온 그대로였다. 머리와 뼈는 부엌 솥에서 쉼없이 끓고 있을 터였다. 하지만 그런 날이 오래 갔던 건 아니다. 이듬해 산에 진달래 필 무렵 애아버지는 기차에 뛰어들어 목숨을 끊었다. 조용한 밤이었다. 왜 그리 세상이 조용한지 마치 내가 다음 세상에 와 있는 것 같더구나. 그런 날이 숨막히게 며칠이나 계속됐다. 이틀 뒤 산에 갔다 묻는데 진달래꽃들이 모두 검게 보이더구나. 무섭게도 눈물 한 방울 나오지 않더라.
세상이 온통 적막해서 울어도 소리가 들리지 않았겠지. 빈 소주병을 새 것으로 바꿨다. 애아버지를 가만히 둘둘 말아 산에 묻고 나서 며칠 뒤 아이를 등에 업고 새벽에 진죽을 떠나왔다. 챙겨 나온 거라곤 겨우 사글세로 방 한 칸 얻을 돈이었고 무작정 서울로 올라와 다 쓰러져가는 신당동 함석집에 월세를 얻어 생선 장사를 시작했더니라. 그게 1977년 4월의 일이다. 애는 9살이었는데 그 애가 내 부처였더니라. 어찌나 신통한지 학교에서 돌아오면 꼭 시장 자판에 들러 애미를 거들더구나. 공부도 잘했지. 나중에 공대를 나와 유명한 회사에 취직했단다. 취직한 그애 결혼을 해서 아들, 딸 고루 하나씩 낳고 지금은 미국에 가 있는데 몇 해 전에 영주권을 받았다고 연락이 왔더구나. 그 친구를 한번 본 적이 있다. 나와는 물론 고종사촌간이고 7살 아래인데 1983년인가 예산 수덕사 밑에 있는 수덕여관에서 해마다 열리는 가족 모임에서 만났다. 2박 3일 동안의 모임에서 그러나 그 친구는 벙어리 손님처럼 굳게 입을 다물고 있었다. 당시 중학생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얼굴이 하얀 모범생 타입으로 아버지를 닮았는지 키도 컸다. 모임이 끝나고 서울로 올라오는 기차 안에서 마침 나란히 앉게 되어 이런저런 말을 건네보았으나 좀처럼 대꾸를 하지 않았다. 가까이에서 사흘을 지켜보는 동안 나는 그 아이가 외가 사람들에 대한 정의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느꼈다. 기차가 영등포역에 도착해 가방을 들고 내릴 때에야 이 아이가 비수를 던지듯 내게 한마디 했다. 어머니가 하도 떠밀려 보채서 소풍 가는 줄 알고 오긴 했지만요. 나야 성부터 다르니 형네 집안 사람이라고 할 수 없죠. 그런데 내게 족보까지 내밀며 무턱대고 외우라고 하는 건 너무 가소롭지 않아요? 그동안 어머니를 사람 취급도 안 했으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왜 왔냐고 되묻자 이 당돌한 아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수덕여관은 한때 이응로 화백께서 머무시던 곳이죠. 여관 문 앞에 있는 2개의 커다란 바위 봤어요? 실은 거기에 새겨진 그분의 문자 추상 작품을 보러 온 거예요. 사흘이나 봤으니 앞으로 수덕여관에 올 일은 다시 없겠죠. 그럼 살펴가세요. 화가가 꿈이었던 그 아이는 그러나 훗날 공대에 진학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염원대로 그 후 다시는 서로 만나거나 볼 기회가 없었다. 생선 장사로 시작해 아들이 중학교에 들어갈 무렵 고모는 신당동 시장 어귀에 분식집을 차렸다. 그 즈음 옆집에서 청가상을 하던 40대 중반의 호라비를 만나 정분을 맺게 되었다고 고모는 담담하게 털어놓았다. 여고에 다니는 딸을 하나 둔 사내였다. 남들 눈이 무서워 따로 식은 올리지 않고 살림을 합치려 했는데 딸이 충격을 받아 가출을 하는 바람에 막상 그렇게는 되지 않았다. 그래도 질기게 연을 이어 2년 정도는 그리 외롭지 않게 생을 버텨놓으라고 했다. 그러나 그 대가가 컸다. 당시 시장 사람들끼리 매달 한 차례씩 모여 개라는 것을 했다. 개원이 10여 명의 갯돈을 합하면 액수가 막대했다. 개주는 갈래대로 순번을 정해 돌아가며 했는데 이 내연의 사내라는 자가 개주가 되자 기다렸다는 듯 통장과 도장을 들고 시장에서 사라졌다. 문제는 거기서 간단하게 끝나지 않았다. 2사람의 관계를 익히 알고 있던 개원들이 고모집으로 몰려와 가재도구를 부수고 몽둥이까지 휘두르며 돈을 내놓으라고 다그쳤다. 견디다 못해 고모는 의정부로 잠시 위장 전입을 한 다음 사태가 진정되는 기미를 보이자 영등포로 옮겨갔다. 그리고 업종을 바꿔 구멍가게만한 포목점을 열었다. 아들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온갖 아르바이트를 하며 틈만 나면 어머니의 일을 도왔다.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홀 어머니를 복양해야 할 처지여서 군복무는 면제를 받았다. 졸업과 함께 그는 대기업에 입사해 인천 공장으로 발령을 받아 사실상 독립을 하게 되었다.
인천이면 영등포에서 그리 멀다고 할 수 없는데 출퇴근이 힘들 거라며 고모는 아파트 전세금을 빼내 아들에게 집을 얻어주었다. 공교롭게도 그때부터 고모는 아들의 얼굴을 자주 볼 수 없었다. 취직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은 부천의 한 의사집 딸과 결혼을 했고 이듬해 첫 아들을 낳은 후에 곧 미국으로 발령을 받았다. 그로부터 겨우 2년에 한 번꼴로 한국에 다녀갈 뿐이었다. 그나마 영주권을 받은 다음에는 명절 때 전화나 걸어오는 정도였다. 고모는 오랜 세월 포목점을 하다 얼마 전에야 정리하고 분당 신도시에 40평짜리 아파트를 사두었다. 아들 내외가 들어오면 함께 살 집을 마련해 둔 거라고 했다. 가게를 그만두고 나서 고모는 조부의 길에 맞춰 슬그머니 고향에 다녀왔고 서울로 올라오는 길에 28에 출가해서 살았던 진주에도 가보았다. 평생 일만 해오다 막상 분당 아파트에 혼자 있게 되자 고모는 하루하루 사는 게 더 힘들게 느껴졌다고 했다. 그래서 듣기만 하고 가보지 못했던 곳들을 둘러보리라 작정하고 가방을 꾸려 먼저 강릉과 속초로 갔다. 그리고 설악산 밑에 있는 동해 관광 호텔에서 이틀을 묵으며 케이블카도 타고 양양에 있는 낙산사이도 가보았다. 설악산에서 떠나오던 날은 아침 일찍 척산 온천에서 목욕을 한 다음 속초에서 버스를 타고 포항을 거쳐 경주로 내려왔다. 고모가 내게 편지를 쓴 것은 분당에서 떠나오기 하루 전의 일이었다. 경주가 유독 마음에 끌리더라고. 봄에 꽃 필 때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노라고 고모는 되풀이해서 말했다. 또 제주도에서 올라갈 때에는 완도로 건너가 해남에서 밥을 먹고 남원 춘향골에서 하루 묵으리라 했다. 그때면 비로소 지칠 터이니 남원에서 고속버스를 타고 서울로 올라가겠다는 얘기였다. 고산에 다녀온 뒤로 고모는 잠시 마음이 가라앉은 듯 했다. 애월로 돌아온 밤에 고모는 이제 됐다고 당분간 찾아오지 말라고 내게 당부를 했다. 태풍이 몰려가고 나서 완도 사람에게서 오은역에 전화가 걸려왔다. 고산에 다녀온 닷새 뒤였다. 그 사이에 나는 또 서울에서 손님이 내려와 사흘 동안 가이드 겸 술상대가 되어 따라다녔다. 환경운동을 하는 사진 작가인데 한라산 기슭의 영실 소나무 숲과 구자읍의 비자림을 촬영하려 내려온 길이었다. 평소 어렵게 알고 지내는 살림학자의 소개로 온 사람이었고 물론 초면이었다. 간혹 있는 일이어서 거기까지는 그래도 괜찮은데 환경운동을 한다는 사람이 술을 몹시 좋아해 사흘 내리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새벽까지 함께 마셔야 했다. 그러니 몸은 몸대로 피곤하고 일은 또 일대로 되지 않았다. 완도 사람이 전화를 걸어온 이유는 아침에 흑돼지를 한 마리 잡았으니 저녁에 방파제에서 구워 먹자는 것이었다. 두어 달 전에도 다리 밑에서 개를 잡아 연락을 해온 적이 있었다. 그때 사양한 것이 마음에 걸렸으나 오늘은 고모에게 가봐야겠기에 이번에도 응하겠다는 말을 할 수 없었다. 걱정 말게. 자네 고모님도 마침 여기 와 계시니. 나는 슬며시 놀라 물었다. 거기가 어딘데요? 어디긴 식당이지. 그러니 집사람 데리고 서둘러 오게. 지난번에 개 잡은 얘기를 했더니 아내는 질색을 하고 다시는 완도 사람을 보려 하지 않는다. 짐승을 사적으로 도축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더군다나 그게 개라고 하자 아내는 토하는 신용까지 하며 화장실로 들어가 양치질부터 했다. 그때 괜한 얘기를 해서 완도 사람과 어울릴 때마다 눈치가 보인다. 그런데 고모가 지금 거기에 있다는 말이었다. 가서 사정을 알아보니 된장으로 맺어진 인연 때문이었다. 민박집에서 아침밥을 해먹고 나면 막상 할 일이 없어져 고모는 종일 집 주변을 돌아다니는 것이 일이었는데 엊그제는 무심히 걷다 애월 읍내까지 내려오게 되었다고 한다. 그때 마침 갈 데가 생각났다. 동양 사람이어서 별로 망설이지도 않고 식당 문을 열고 들어가니 아주머니도 자매처럼 맞아주었다. 어제는 주방 설거지를 도우며
저녁까지 지체하다 밥을 얻어먹고 완도 사람이 오토바이를 얻어 타고 밤늦게 민박집으로 돌아갔다. 돼지는 완도 사람이 오일장에서 사와 뒷곁에서 직접 수습을 했다. 그 장면을 나도 한번 목격한 적이 있는데 속이 메스꺼려 아주 혼이 났다. 우선 돼지의 멱을 따서 사발의 선지를 받아 막걸리처럼 들이켠 다음 배를 갈라 간까지 내먹고 나서 한 자루나 되는 내장을 꺼내 순대가 될 만한 것만 따로 구분하고 나머지는 삽으로 땅을 파서 묻었다. 솜씨가 유별나 거기까지 채 1시간도 걸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 과정을 다 보고 나서는 차마 고기가 입에 들어가지 않았다. 잡은 돼지는 세로로 반을 갈라 냉장고에 넣어 두었다가 식당에서 쓰고 일부는 가마솥에서 종일 삶아내 진득한 국물과 함께 며칠간 끼니마다 먹어치웠다. 또 미리 떼어 남긴 갖가지 부위는 아는 이들을 불러 당일 방파제에서 솥뚜껑에 구워 먹었다. 말하자면 오늘이 그 행사 날이었다. 준비한 고기를 검은 비닐에 둘둘 말아 봉고에 실은 뒤 완도 사람은 해지기 전에 방파제에 도착해야 한다며 주의를 재촉했다. 나는 식탁 의자에 앉아 마늘을 다듬고 있는 고모의 얼굴부터 살폈다. 어쩔까요? 고모는 치마에 손을 닦으며 슬그머니 자리에서 일어났다. 구경 삼아 한번 가볼까? 어제 오토바이를 얻어 탔더니 거절하기가 힘들구나. 일행은 넷이었는데 방파제에 도착하자마자 완도 사람의 여동생 부부라는 사람들이 승용차에 소주와 맥주 박스를 싣고 달려왔다. 방파제 너머로 해가 기울며 바다가 온통 핏빛으로 들끓고 있었다. 그래서 불에 댄 듯 모두 얼굴이 벌겠다. 누구랄 것도 없이 다투어 고기를 구워내 접시에 담고 된장과 파와 마늘을 상추에 싸서 소주와 함께 뱃속에 채워 넣었다. 술이 몇 순배 돌자 완도 사람이 그제야 생각난 듯 여동생 부부를 고모에게 소개시키며 아무렇지도 않게 이런 말까지 털어놓았다. 얘가 내 막내 여동생인데 팔자가 좀 세요. 22에 순천으로 출가해 살았는데 5년 만에 건축 일을 하던 남편이 음주운전 사고로 죽었어. 10년 동안 애들 데리고 고생이 이만저만 아니었지. 보다 못해 재작년에 내가 제주도로 짐 싸서 내려오라고 했어. 옆에 있는 지금 남편도 7년 전에 상처를 하고 혼자 애 키우며 수절 가부처럼 살아왔으니 처지가 비슷했지. 나중에 들으니 그는 경찰 공무원 강력계 형사였다. 이 친구하고도 낚시하다 만났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바로 여기 애월 방파제야. 방파제는 육지로 치면 마을 공회당 같은 곳이거든. 아무튼 술을 먹다 보니 사람이 제법 괜찮더라고. 그래서 3번째인가 함께 술을 먹던 날 여동생을 불러내 대면부터 시켰지. 그 다음부터 술 먹을 일이 생기면 눈치껏 불러냈어. 저도 싫으면 안 나왔겠지. 작년 가을에 마을 회관에서 조초리 식을 올려주고 임대 아파트에서 나와 집도 새로 얻었어. 지금 아주 잘 살아. 애들끼리도 얼마나 사이가 좋은지 몰라. 그들 부부는 얼굴을 돌린 채 그저 피식거리며 웃기만 했다. 2시간쯤 지나 그들 부부는 시아버지 제사가 있다며 먼저 돌아갔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으나 가까이 떠있는 오징어 잡이 배들이 켜놓은 불빛으로 주위가 보름처럼 환했다. 고모도 고기를 몇 점 먹고 간간히 소주도 반잔씩 따라 마셨다. 마침내 술에 취한 완도 사람이 젓가락으로 솥뚜껑을 두드리며 선창이란 노래를 부른 다음 아내한테 칠갑산을 시켰고 이윽고 고모 차례가 되어 잠시 실랑이가 벌어졌다. 이왕 놀러 오셨으니 실컷 놀다 가십시다. 고모는 고개를 절레절레 내저으며 완강히 거절했다. 내 평생 노래라는 건 불러본 적이 없으니 그만하시고 차라리 술이나 한 잔 더 주시오. 고모 잔에 술을 가득 따르고 나서도 완도 사람은 그만두지 않았다. 그러니 이참에 딱 한 곡만 불러주오. 조카 얼굴 봐서라도 말이오. 못하오. 부인이 끼어들어 말려도 완도 사람은 막무가내였다.
우리 집 된장까지 얻어다 먹는다는 소문이 돌던데 그렇다면 된장값이라도 해야 되질 않소? 우리 마누라가 가을부터 봄까지 된장 만들어내느라 얼마나 고생인 줄 아시오? 그거 아무한테나 퍼주는 거 아니오? 조마조마한 마음에 슬쩍 고모의 얼굴을 살폈으나 다행히 마음까지 상한 눈치는 아니었다. 그만 돌아가고 싶은지 고모는 주섬주섬 치마를 털고 일어나 방파제 너머에 무수히 떠있는 오징어 잡이 배들을 시린 눈으로 돌아보았다. 고모의 작은 모습이 불빛에 날아갈 듯 찰나 기우뚱했다. 이어 고모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파도 소리 때문에 고모의 목소리는 제대로 들려오지 않았다. 가만히 귀를 기울여 듣다 보니 그것은 물새우는 강언덕이란 노래였다. 고모의 음성은 실파처럼 가늘고 푸르게 때로는 실고추처럼 가늘고 붉게 이어지다 마침내 바람 속으로 흔적 없이 사라져버렸다. 돌아오니 자정이었다. 무리를 한 탓인지 고모는 방에 들어서자마자 요의에 힘없이 주저앉았다. 내가 금방 돌아가지 못하고 머물러 있자 고모가 말했다. 어서 가거라. 집에서 기다릴라. 좀 피곤하긴 하다만 기분은 괜찮다. 술은 언제부터 하셨어요? 왜 나는 마시면 안 되냐? 벌써 20년이나 됐으니 이제 와서 누가 걱정한다 해도 다 쓸데없는 일이다. 술마저 없었다면 그 기나긴 밤들을 어째 쓸꼬? 담배는요? 그건 한 10년 됐다. 몇 달 전에 다 끊었는데 오늘처럼 사람과 어울리다 술이 들어가면 담배도 가끔 생각이 나더구나. 너 듣는데 할 소리 아니다만 이 고모는 술 담배가 참 좋더라. 시름이 깊어질 땐 오히려 사람보다 더 좋더구나. 안다. 그래도 사람이 부처지. 그만 갈게요. 푹 주무시고 내일은 식당에 가시지 말고 방에서 쉬세요. 자리에서 일어나자 고모도 요에서 몸을 일으켰다. 이번에도 한 사나흘 뒤에나 들러다오. 연꽃이 보고 싶다고 고모는 간절한 표정으로 말했다. 경주에 가서 석굴암을 보고 난 뒤부터 줄곧 연꽃 생각이 떠나질 않는다는 것이었다. 마침 아내가 쉬는 날이어서 연꽃을 보러 셋이 함께 수목원에 갔다. 새벽에 부처가 내려와 점지해 놓고 간 듯 연꽃은 맑은 분홍빛으로 물 위에 지천으로 떠 있었다. 연못가의 벤치에 나란히 앉아 세 사람은 꼬박 2시간 동안 연꽃을 바라보고 있었다. 푸른 줄기들 아래로 빨간 잉어와 금붕어들이 틈틈이 숨어 다니고 있는 게 보였다. 중국인 관광객들이 왁자지껄 몰려왔다 사라진 후에 고모가 입을 열었다. 누가 만드신 것인지 세상은 참 어여쁜 것이더구나. 눈에 보이는 것들이 이제는 모두 마지막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참으로 눈물 겹도록 아름답구나. 왜 벌써 그런 말씀을 하세요? 통영에서 제주까지 배를 타고 혼자 소풍 오는 할머니는 흔치 않아요. 고모는 덧없이 웃었다. 그야 찾아갈 데가 없으니 온 게지. 며칠 있다 보니 여기다 아예 조그만 집을 지어놓고 한때나마 조용히 살고 싶은 생각이 드는구나. 그때만 해도 나는 고모가 괜한 소리를 하는 줄 알았다. 그런데 듣다 보니 그게 아니었다. 한 50평쯤 땅을 사서 지붕이나 덮고 방 한 칸 들이면 못 살 것도 없지 않겠냐. 그쯤은 여분에 모아둔 돈이 있다. 나중에 너한테 물려주기로 하고 말이다. 그러니 부동산에 좀 알아봐다오. 아내는 못 들은 척했고 나도 얼른 대꾸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다. 실은 게로구나. 분당 집은 어떻게 하고요? 거기야 죽을 때까지 들여다보는 사람 하나 없을 테니 미련 둘 것도 없지 싶다. 게다가 자식 놈은 언제 들어올지도 모르는데 귀신처럼 혼자 집을 지키고 있을라 치면 때없이 한숨만 나와. 아내가 매점으로 음료수를 사러 간 사이 고모는 또 푸념어린 소리를 늘어놓았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새끼를 열어두게 되면
그중 하나는 꼭 반푼이나 팔푼이가 있게 마련이지. 우리 집안에서는 내가 그런 사람이었다. 다들 부모 말을 잘 들어 빗나가지 않고 똑똑들 했지. 그러니 형제들은 모두 대학 교수나 공무원이 됐고 자매들만 해도 장학사 마누라에 하다못해 중학교 선생 마누라가 돼서 번듯하게 살고 있는 거 아니겠냐. 그런데 어째 나만 타고나길 이것저것 모자란 게 많았단다. 공부도 형제 자매들 중에 가장 빠졌고 계집애가 며칠씩 씻지도 않고 사내들처럼 놀기만 즐겨 일찍부터 부모 눈밖에 났지. 16세 절름발이 선생과 눈이 맞아 집을 나갔다 돌아온 뒤부터는 형제 자매들까지 외면하더구나. 그래도 원망 따위는 하지 않았다. 숫덩이처럼 부엌에 숨어 살며 10년을 견딘 건 그 절름발이 선생과의 약속 때문이었단다. 고모의 목소리는 그새 묵은 배추김치처럼 쉬어 있었다. 모시로 유명한 한산 사람이었단다. 야반 도주한 그날로 그 양반은 나를 버스에 태워 공주에 있는 갑사로 갔더니라. 그 아래 있는 여관방에서 며칠 보내고 나니 갈 데가 없질 않겠냐. 하는 수 없이 한산으로 내려갔단다. 가보니 노모 한 분이 살고 있더구나. 초가집도 그런 누추한 초가집은 내 처음 봤다. 하지만 시집 온 걸로 생각하고 부엌에 들어가 밥부터 짓는데 그 노모라는 양반이 겉보기와 달리 보통이 아니더구나. 부엌에서 나를 불러내 길에서 데려온 여자는 며느리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당장 나가라는 게야. 아들이 학교까지 그만두고 내려온 사실을 알고는 그 자리에서 아예 몸져 눕더구나. 그래서 병수발을 드는데 내가 끓인 음식은 입에 대지도 않아. 그래도 또 팔자려니 하고 배기를 채워 버텼더니라. 남편은 심성이 여린 사람이라 중간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며 하루가 다르게 수수대처럼 말라가더라. 그러던 어느 날 문 밖으로 나를 조용히 불러내더니 집으로 돌아갔다가 나중에 때가 되면 다시 합치자고 하더구나. 그동안 학교에 다시 자리를 잡고 양가 부모의 허락을 받아 정식으로 혼례를 올리자고 말이다. 울고 불고 매달렸지만 그 마음 약한 양반도 그때는 어찌나 냉혹하게 구는지 결국 쫓겨나다시피 보따리를 싸서 집으로 돌아왔다. 이슥한 저녁에 죽을 각오로 대문을 들어섰는데 아무도 뭐란 말을 하지 않더구나. 저녁밥을 먹다 다들 수저를 든 채 마루로 몰려 나와 마당 한가운데 서 있는 나를 내려다보더라. 그렇게 한참을 아무 말도 없이 쳐다들 보는데 저절로 발걸음이 부엌으로 향하더구나. 한산에서 사람이 오길 기다리며 부엌에서 밥만 해대며 3년을 기다리는데 암만 해도 소식이 없었다. 5년을 기다렸다 찾아가 봤더니 노모는 이미 세상을 뜨고 그 양반은 읍내 국민학교의 선생이 돼 있더구나. 다른 처자와 결혼까지 해서 말이다. 어찌 일이 됐냐고 묻자 그저 그렇게 됐다고 물에 술 탄 소리만 되풀이하더구나. 노모가 한 10여 년 전에 옆 동네 백정집에서 보리 몇 마를 꺼다 먹은 일이 있는데 그걸 내내 갚지 못하고 있다가 죽기 전에 망령이 들어 그 집 딸을 드리고 싶다고 목을 매더란다. 죽기 전에 꼭 며느리를 보고 싶다고 하면서 말이다. 아무튼 그 옆인네까지 쫓아나와 내 발을 붙잡고 오는데 너 같으면 거기다 대고 무슨 소리를 하겠냐. 참 나도 못났지만 그렇게 도토리 껍질처럼 생긴 여자는 처음 봤다. 백정집 딸이라니 오죽하겠냐면 아무튼 마누라를 달래 돌려보내고 나서 그 양반은 학교 울타리에서 펄은 탱자를 몇 개 따주더니 이것이 노랗게 익을 때 한번 찾아가마 하더라. 그 말을 믿고 한산을 떠나오는데 내 팔자가 정말 기가 막히더구나. 찾아오긴 했나요? 오긴 왔다만 그게 무슨 소용일까. 사람들 눈에 띌까 차부 의자에 쪼그리고 앉아 1시간쯤이나 말없이 한숨만 내쉬고 있다. 타고 온 버스를 도로 타고 돌아갔을 뿐이다. 곧 둘째 아이가 태어날 거라고 가슴에 못이 박히는 소리를 내뱉고 말이다.
그게 다고 그게 끝이었다. 그 후 다시는 보지 못했나요? 진죽으로 시집을 가기 전에 어디서 소문을 듣고 한 번 더 왔더라. 시집가서 부디 잘 살라고. 겨우 그 한마디를 하려고 말이다. 자꾸 할 얘긴 아니다만 이번에 여기로 내려오기 전에 한산에 다시 가보았단다. 읍사무소에 들러 수소문하니 그 양반은 이미 오래전에 정년퇴직을 하고 읍내 아파트에 혼자 살고 있더구나. 퇴직하던 해 마누라는 암에 걸려 죽고 자식들은 모두 도해지로 나가 1년에 2번씩 찾아온다더구나. 그러면서 또 부엌칼로 등을 찌르는 소리를 늘어놓더구나. 한산으로 내려와 다시 합쳐 살자고 말이다. 발밑에 구르고 있는 돌멩이를 주워 냅다 집어던지고 돌아서 홧김에 차부까지 걸어왔다. 조심스럽게 나는 말했다. 그 말이 그렇게 듣기 싫던가요? 다시 합쳐 살자는 얘기 말이에요. 그 말을 듣는 내가 싫더라. 차부까지 걸어서 갔는데 뒤를 쫓아오지도 않더구나. 조금 기다려보다 차 시간이 남아 택시를 타고 그 양반이 다니던 학교에 가봤더니라. 아직도 탱자나무 울타리가 그대로 있나 싶어서 말이다. 있었군요. 있더구나. 그럼 그게 그거군요. 그래, 그게 그거다. 괜히 옛 생각이 나서 한 보따리나 따서 서울로 올라왔다. 그리고 다음날 바로 설악산으로 떠난 거지. 사이를 두었다가 나는 되풀이해서 말했다. 다시 한산에 가보시는 게 어때요? 앞자락이 타는 듯한 한숨을 내쉰 다음 고모가 대받았다. 그렇다고 탱자가 세상 귤이 되겠냐? 나는 좀 억지스럽게 거들고 나섰다. 여기서 올라가실 때 귤을 한 보따리 싸가시면 되잖아요. 말은 아주 쉽구나. 그러나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란다. 날이 슬슬 어두워지고 있었으므로 고모와 나는 벤치에서 일어났다. 아내를 집에 내려주고 중산간 도로로 빠져 산길을 타고 애월로 내려오는 길에 고모가 갑자기 차를 세워달라고 했다. 차를 세운 곳은 야트막한 산지락에 있는 드넓은 배추밭이었다. 배추밭 앞에 내려 고모는 가방에서 담배부터 꺼내 입에 물었다. 내가 불을 붙여주었다. 라이터 불에 고모의 조그맣고 주름진 얼굴이 깊게 드러났다 금세 사라졌다. 땅거미가 지는 수천 평의 배추밭 아래로 마을과 바다가 잇대어 누워 있었다. 내가 한눈을 판 사이 고모는 배추밭에 들어가 있었다. 이윽고 어둠 속에 고모의 모습이 지어질 즈음 배추밭 속에서 마치 곡을 하는 듯한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바다를 보고도 울지 않던 고모였다. 그런데 배추밭에 와서 급기야 고모는 오랜 세월 우려열졌던 마음을 힘겹게 풀어내고 있었다. 울음소리는 점점 희미한 통곡으로 변해 한동안 그칠 줄 모르고 이어졌다. 방에 들어 고모가 말했다. 못 볼 꼴을 보여 민망하고 미안하구나. 주무시고 나면 아침에 나아질 거예요. 내 말엔 상관하지 않고 고모가 말을 이었다. 나는 아까 어둠에 두고 온 배추밭을 떠올리고 있었다. 그 양반이 가정 방문을 왔다 돌아가는 길이었더니라. 배웅을 하러 따라 나갔는데 어두워지는 저녁에 앞에서 절룩거리며 걸어가는 모습을 보니 이상하게 그만 가슴이 미어지더라. 그때만 해도 이 고모는 여간 당돌한 계집애가 아니었다. 뒤쫓듯 걸음을 서둘러 나는 그 양반이 옷소매를 끌어당기며 말했다. 이렇게 병신처럼 계속 절룩거리며 걷지 말고 차라리 내 등에 업혀 함께 어디로 가자고 말이다. 거기가 배추밭이었다. 내 말에 놀라 냉큼 걸음을 멈추고 그 양반은 배추밭 2개 주저앉더니 내가 보는 앞에서 흐느끼더구나. 나는 집 나온 고양이처럼 그 양반의 들썩이는 어깨만 노려보고 있었다. 얼마가 지나서야 그 양반이 얼굴을 들더니 그리해도 후회하지 않겠느냐 묻더라. 이미 작정한 뒤여서 나는 죽기 살기로 뒤는 돌아보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래서 그 길로 함께 떠난 것이었더니라. 말을 끝내고 고모는 자리에 누워 눈을 감았다.
나는 방바닥만 내려다보며 무르춤하게 앉아 있었다. 그러는 사이에 나는 고모가 잠들었음을 깨달았다. 다음날 오후에 낚시터에 갔다가 나는 완도 사람을 만나 뜻밖의 얘기를 들었다. 고모가 땅을 알아보고 있다는 것이었다. 아침에 식당에 들러 완도 사람에게도 부탁을 하더라고 했다. 그래서 오전에 부동산에 찾아가 이것저것 알아보고 온 참이었다. 스틸하우스라는 게 있다고 했다. 값도 싸고 땅만 구해지면 집을 짓는 건 서두르면 며칠이면 된다는 것이었다. 집 짓는 기술이 좋아져 방풍이나 난방에도 전혀 걱정이 없다고 했다. 그런데 땅이 문제였다. 50평 단위로는 땅을 매매하지 않았다. 200평을 기준으로 매입이 허가된다는 얘기였다. 낚싯대를 거두고 민박집으로 가봤더니 고모는 한여름에 이불을 쓰고 누워 있었다. 낯빛이 여간 위태로워 보이지 않았다. 얼굴에 땀을 철철 흘리며 연신 밭은 기침에다 가래까지 뱉어냈다. 방파제에서 돼지고기를 먹던 날 센 바람이 결국 병으로 도진 모양이었다. 병원으로 모시고 가려 했으나 이미 다녀왔다면서 머리맡에 약봉지를 가리켰다. 그걸 우두커니 내려다보고 있다. 나는 안 되겠다 싶어 나도 모르게 매정한 소리를 했다. 여기다 집을 지을 게 아니라 그만 서울로 올라가시는 게 좋겠어요. 왜냐고 묻지 않고 고모는 눈을 감았다. 이러다 큰일 나요. 아무리 여름이라도 육지에서 온 노인들은 바닷바람 한 번 잘못 맞으면 금방 고장나요. 그거 병원에 가도 못 고쳐요. 지금 이러고 계신 걸 나중에라도 집안 어른들이 알면 뭐라 하겠어요. 그거 저 감당할 자신 없어요. 알고 있으니 너무 다그치지 마라. 아내도 요 며칠 잠을 제대로 못 자요. 밖에 모시는 것부터 도리가 아닌데 몸까지 편찮으신 것 같다고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에요. 속히 집으로 모셔오라고 성하란 말이에요. 늙으면 누구나 다 아픈 법이다. 또 올라갈 생각을 안 하는 것도 아니다. 조카를 찾아와 이러고 있는 게 어른의 도리가 아닌 것 같다고 아침에 완도 사람도 내게 얘기하더구나. 맞는 소리다. 편히 모시지 못해서 죄송해요. 그런 말 마라. 배를 타고 건너올 때만 해도 이렇게 소란을 떨 생각은 아니었다. 부디 몸부터 살피세요. 건강이 회복되면 한산에 다시 내려가 보시고요. 한산? 그래, 한산이구나. 포목점을 할 때도 모시는 한산것만 썼더니라. 가보고 싶지 않은 게 아니다. 여기 와서도 쭉 그 생각만 했더니라. 그런데 왜 망설이시는 거죠?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눈치 볼 사람도 없잖아요. 더 이상 산에 밥 끓여댈 힘이 남아있지 않아서 그런다. 혼자면 된장국 하나만 올려놔도 되지만 하루 세끼 산에 밥상 차리려면 허리가 끊어질 거다. 밥 걱정 때문에 못 가신다면 나중에 두고두고 후회하실 거예요. 고모는 힘없이 웃어 보였다. 그럼 내 말대로 한 번만 가볼까? 그분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과연 그럴까? 창문으로 한 줄기 시원한 바람이 쏟아져 들어왔다. 그리고 말이다. 이 고모가 너를 찾아온 건 내가 부엌대기 노릇을 할 때 그래도 너만은 나를 차별 없이 대해주었기 때문이었단다. 어린 마음에도 내가 안 돼 보였든지 저녁 참이면 늘 부엌을 기웃거리며 몇 마디 말을 건네고 방으로 들어가더구나. 그게 이 고모한테는 큰 위안이었어. 그러니 먼 데서 불쑥 찾아와 마음 쓰게 했다고 너무 탓하지는 말거라. 그날 밤 다시 태풍이 몰려와 섬 전체를 사흘내리 흔들어 놓고 일본 규슈 방향으로 빠져나갔다. 가방을 꾸려놓고 이틀을 지체하다 고모는 제주도에 내려온 지 보름째 되던 날 제주항에서 목포로 가는 배에 올라탔다. 가는 길에 고모는 완도식당에 들러 먹다 남은 된장을 돌려주고 아주머니와 작별 인사를 나눴다. 그새 정이 들어버렸노라고 고모보다 아주머니가 먼저 손끝으로 눈가를 찍어내며 보자기에 싼 상자를 내밀었다. 서귀포에서 엊그제 가져온 하우스 강귤인데 이것밖에는 줄 게 없다며
오히려 무한한 기색이었다. 고모는 예정대로 배를 타고 완도로 가겠노라고 했다. 나는 그 먼 길이 또 걱정이 되어 비행기를 타고 곧장 서울로 올라가시라고 부추겼으나 고모는 억지로 떠밀어 보내면서 그것까지는 막지 말라고 했다.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던 완도 사람이 그럼 목포로 가서 고속버스를 타고 내천 남원까지 가는 게 어떠냐고 절충안을 내놓았다. 그게 길이 훨씬 덜 고되리라는 것이었다. 식당 문을 나서던 고모는 완도 사람을 돌아보며 그 전날 방파제에서 먹은 돼지고기와 소주가 참 맛있었다고 뒤늦은 인사치레까지 잊지 않았다. 목포로 가는 배는 아침 9시 30분에 있었다. 아침 일찍 민박집에서 나왔으므로 시간이 남아 나는 고모에게 수목원에 들러 연꽃을 다시 보러 가겠냐 물었다. 잠시 생각하는 눈치더니 고모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다른 말을 꺼냈다. 그보다 노지귤을 몇 개 구해주면 안 되겠냐? 노지귤이란 비닐하우스가 아닌 자연 상태로 밭에서 재배하는 귤을 말하는 것이었다. 사과나 배처럼 봄에 흰꽃이 피어 열매를 맺고 10월 말부터 나수확하므로 익으려면 아직 한참을 기다려야 했다. 남의 밭에 들어가 서리를 하지 않는 한 나로서도 구할 방법이 없었다. 그걸 도대체 어디에 쓰려고요? 탱자를 가져왔으니 귤로 바꿔가려는 게지. 완도식당 아주머니가 한 상자나 싸줬잖아요. 이제 너마저 말귀를 못 알아듣는구나. 누가 먹으려고 가져가겠다던. 무슨 뜻인지 알 듯도 하여 나는 먼저 수목원 옆에 있는 귤밭으로 갔다. 아무도 새파란 여름 귤을 따가는 사람이 없으려니와 지키는 사람도 없어 마음만 먹으면 귤 몇 개 따는 것은 큰일도 아니었다. 나는 알이 굵은 놈을 골라 5개를 따서 고모의 가방에 넣어주고 제주항으로 차를 몰아 내려갔다. 고모가 탄 배가 안 보일 때까지 나는 여객선 터미널 창을 통해 바다를 내다보고 있었다. 주차장으로 돌아와 콘솔 박스를 열어보니 보름새 탱자는 쭈글쭈글 누런 빛을 띠면서 곰팡이가 피어 있었다. 그새 썩어가는지 고약한 냄새마저 풍기고 있었다. 그러나 버리지 않고 콘솔 박스 안에 그대로 넣어두었다. 떠밀어 보낸다는 말이 가시처럼 마음에 걸려 나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수목원 연못에 둘러보았다. 연꽃은 그날도 물 위에 흐드러지게 떠 있었다. 금붕어와 잉어도 푸른 대궁들 아래에서 옛일인 양 한가로이 논일고 있었다. 거기서 10여 분 머물다 수목원을 빠져나오는 길에 나는 커다란 버증나무들 사이에 한 그루 외롭게 서 있는 탱자나무를 발견했다. 작업실로 쓰는 사무실이 바로 근처여서 아침마다 운동삼아 수목원에 와보았으나 여태껏 눈여겨보지 못했던 것이었다. 가시가 무성히 돋은 가지마다 파란 열매가 알알이 열려 있었다. 그날 아침 배를 타고 목포로 떠난 고모에게서는 두고두고 연락이 없었다. 정녕 섭섭했던 것일까? 그러다 탱자와 귤이 노랗게 익어가는 10월 말에 나는 서울에 있는 아버지와 안부 통화를 하다 남의 집 얘기 듣듯 고모의 부음을 들었다. 그냥 알고나 있으라 하면서 10월 둘째 주 화요일에 고모가 폐암으로 숨져 분당에 있는 남서울 공원묘지에 묻었다고 아버지는 말했다. 폐암 진단을 받은 것은 5개월 전이었다. 미국에 있는 아들은 간신히 발인에 맞춰 서울에 들어왔다 장례를 마치고 곧 돌아갔다고 했다. 나는 왜 그런 소식을 이제야 전하는 거냐며 조용히 따지듯 물었다. 문득 당황했는지 대꾸가 없다가 아버지는 그대로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그래서 나도 7월에 고모가 제주도에 다녀갔다는 말을 끝내 전하지 못했다.